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갔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보다 3% 넘게 급등한 5,522 기록했는데요. 오늘의 상승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글로벌 3대 메모리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 영향이 우리 시장 반도체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17만 8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1% 상승한 1125 나타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10원 가까이 내리면서 1,440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자우림의 1717-1771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연실님, 코스피 5,500이라니 꿈의 숫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이번 달에 코스피 6,000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좋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코스피 6,000은 보고서나 증권사 전망치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기는 한데 그러게요. 굉장히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잘 가면 좋기는 할 텐데요. 그죠? 박성남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제부터 코엑스에서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상담해주고 제품 소개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우리 박성남님께서는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시는군요. 와, 바쁘실 텐데 또 어방목 들으면서 업무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감사하네요. 사람들이 그만큼 반도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잘 나갈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힘내셔서 정성껏 상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요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고향 못 가는 분들을 위해 대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용하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설을 앞두고 대리 효도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행 서비스 플랫폼 유유파오투이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리 새해 인사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가격도 단계별로 다릅니다. 15,000원짜리는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 대행 기사가 집 대문이나 현관문에 복자가 쓰인 붉은 종이를 붙이고 현관 청소를 해주고요. 42,000원짜리는 새해 선물을 대신 사서 부모님 댁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고 홍바오, 세뱃돈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서비스 내용이라네요. 가장 논란이 된 건 21만 원짜리 서비스인데요. 앞에 말한 내용에 더해 대신 큰절까지 올리고 그 장면을 실시간 영상 중계로 해주는 겁니다. 반발이 거센데요. 세배는 존경을 전하는 행동인데 가격표가 붙는 순간 이건 형식적인 공연으로 전락한다고 말이죠. 반면 효도하고 싶어도 해외에 있거나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옹호 의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21만 원짜리 대리 절하기 서비스는 중단됐는데요. 사실 유유파오투이라는 이 대행 서비스 회사는 과거에도 대리 사과, 대리 성묘 같은 상식을 깨는 서비스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리 사과를 해주는 서비스는 하루 2,000건 이상 주문이 몰릴 때도 있을 만큼 수요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상품에서 감정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로와 연결감 같은 감정을 소비하는 이른바 감정경제라고 하죠. 중국의 감정경제 시장은 2029년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질적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편안함은 원하지만 감정적, 정서적 연결은 유지하고 싶은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정도 돈으로 전하는 시대. 앞으로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0년입니다. 100년,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만기가 100년짜리인 초장기채까지 찍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IT 기업들은 대부분 최대 40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해 왔는데, 이 IT 기업이 소위 센츄리본드라고 하는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낸 게 닷컴 버블 때인 1996년의 IBM, 1997년의 모토로라 이후 거의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빅테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대폭 늘리고 있는데, 자금 조달 경쟁이 정말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우리 회사에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면 매년 몇 %의 이자를 줄 테니까, 그리고 100년 뒤에 원금까지 다 갚을게요 하는 게 이제 회사채인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이렇게 길게 내놓은 게 흔치 않잖아요. 100년 만기 채권이. 근데 100년이면 그 사이에 경영진도 바뀔 수 있고, 투자자나 어떤 그 추세 흐름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겠다는 수요가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 소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100년 만기 채권의 경우는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영국 시장에서 발행됐는데요. 규모가 10억 파운드였고 주문은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쇄도했습니다. 알파벳이 이번에 100년짜리만 찍은 게 아니고 만기와 화폐 종류가 제각각인 여러 채권을 동시에 발행했는데, 달러화 채권을 통해서는 200억 달러를 조달했고요.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도 100억 달러 이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모두 다 합치면 하루 만에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 원을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봐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빅테크들이 이제 AI 칩을 구매하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하거나 이럴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이제 막대한 자본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금 조달을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와닿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소위 빅4로 꼽히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보면은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가 6,10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작년보다 70% 불어난 거고 5년 전에 5배에 달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를 해봤더니 GDP 대비 2.1% 달했습니다. 1960년대에 달 착륙을 목표로 진행됐던 아폴로 프로젝트에 쓰인 돈이 GDP의 0.2%였고 1950년대 미국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는 GDP의 0.4%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업을 한참 웃도는 규모로 자본이 어마무시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파벳하고 아마존, 메타가 사실 최근 실적 발표 보면 자본 지출 계획을 모두 확대를 했어요. 특히 알파벳도 AI 관련 설비 투자에 수백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런 설비 같은 거는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간 돈이 계속 필요하기는 한 건데, 네. 이런 전례 없는 지출을
회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항상 제기되고 있죠. 네, 뭐 지금도 계속 논란이 분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타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자산 대비 현금과 단기 투자 상품의 비중이 2020년만 해도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에서 20%대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보통은 이런 장기간의 회사채가 나올 때는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해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우리는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기는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대형 기술 기업의 막대한 이런 채권 발행이 또 시중의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또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축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들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뭐 수백조 원씩 보유한 회사들인데요. 굳이 빚을 내는 이유는 지금 뒤처지면 영영 따라잡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갈수록 더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도 이번 달에 250억 달러 채권 시장에서 확보했고 알파벳은 작년 11월에도 채권을 발행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자금 조달 시장을 녹화한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AI 시장에서 언젠가 승자와 패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일 텐데요. 부정적인 사건이 몇 개만 겹쳐도 이 채권 매도세에 촉발되면서 가격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신용 시장이 굉장히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매수자들이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투자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알파벳이 이번에 100년 만기 채권을 꺼낸 걸 놓고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투자를 단기가 아닌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자 기반을 계속 분산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달러 시장에만 반복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으면 수급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서 파운드화나 스위스 프랑 시장까지 진출해서 조달 창구를 넓힌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기 채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생명보험사나 연기금들 같은 주체들이 있는데 이쪽에 좀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도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한 세대를 거의 통째로 담보로 걸고 네. 우리는 100년 뒤에도 존재할 겁니다. 라는 자신감이 보이는 알파벳의 100년 만기 채권이 아주 흥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이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현재 6에서 45%인데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여기에 20에서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들 아시듯이 대상 지역에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는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정부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했고요. 다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에는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마칠 시간은 조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이 잔금과 등기의 유예 기간이 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실거주를 이행하는 데 넉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조금 더 길게 6개월이 부여됐습니다. 작년에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신규 지정된 곳들인데요. 이런 것이 좀 근거가 됐습니다. 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한테 세를 줘서 거주 중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집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사실상 지금 어려운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또 마련이 됐다고요? 네,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를 할 때는 현재 들어가 살고 계신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이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게 포인트고요.
무조건 2년을 전부 다 시간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이제 그 집에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2년 더 살게요 하고 할 수 있는 권리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행사 그럼 못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이제 갱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년으로 정부에서 딱 한정을 했고요. 이 유예 시한이 앞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무주택 매수자들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스케줄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부활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 아파트 매물이 좀 나와요?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통계를 보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한 6만 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6%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쪽에서는 분당을 중심으로 또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집값이 그동안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잘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5월에 가까워질수록 집값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빗썸 준비했습니다. 빗썸, 야 이것도 참 시끄러웠죠.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죠. 빗썸에서 블록체인상 발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부에 있지도 않은 그런 62만 개의 유령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경위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빗썸이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실수로 62만 개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 시세로 63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회사에서는 20분 만에 사고를 인지하고 출금을 차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지급된 코인 중에 일부가 매도 물량으로 풀리면서 그걸 또 파셨군요. 네, 그 사이에요. 네, 그래서 빗썸 안에서만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8천만 원대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겁을 먹고 저가 매도에 나서는 경우도 생겼고 한 10억 원 정도 손실 보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이것 때문에 손해본 분들한테는 보상 약속하기는 했지만 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기본을 지키지 못한 좀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직원이 실수한 거라고 하던데 네. 없는 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요? 이 직원이 전산에 1인당 2,000원 어치씩 비트코인을 준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1인당 비트코인 2,000개를 준다 이렇게 입력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당첨자 중에 한 분은 5만 원 받기로 돼 있었는데 비트코인 5만 개 받으셨어요. 순간에 자산이 4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빗썸에서는 이 비트코인 62만 개 중에 99.7%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장부상으로 회수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25개는 끝내 회수되지 않았고 특히 이 중에 30억 원은 은행 계좌로 인출이 돼서 현금화까지 완료됐습니다. 오, 빠르다. 네, 반환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62만 개라는 것 자체가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빗썸이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4만 6천 개 정도인데 이 보유 물량의 12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살포가 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코인 거래소의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들, 소위 이제 업계에서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고객들이 입금한 코인을 거래소 지갑에 보관한 다음에 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이거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상의 숫자만 반영을 하는 장부 거래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거래 속도나 수수료 문제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빗썸의 경우에 이제 이번에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진짜 비트코인을 뿌린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을 뿌려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사들도 네. 이 정도 큰 금액이 이동을 할 때는 여러 단계의 결제나 뭐 교차 검증이나 예를 들면 우리도 송금할 때 확인 버튼 여러 번 눌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네. 이게 어때요? 이게 빗썸에서는 직원 한 사람의 클릭으로도 이렇게 60조 원이 넘는 자산이 집행될 수 있는 허술한 구조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는데 그 직원은 대리급 한 명이었다고 하고 뭐 다른 절차는 없었다고 해요. 이게 이상거래로 분류돼서 지급이 정지되거나 거래 차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작업이 있기는 한데 이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5분 단위로 체크를 하지만 빗썸은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누적되면서 마치 은행 금고에 현금이 없는데 위조수표가 발행돼서 유통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고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2018년도에 삼성증권에서 유령 주식 사태 있었잖아요. 네. 이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네, 지금 그 사건도 많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당시에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에 주당 1,000원 배당하려다가 1,000주라고 잘못 입력을 해서 발행 한도를 20배 초과하는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전산에 생성하는 사고를 냈었습니다. 뭐 닮은 구석들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당시 삼성증권에서 이 유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의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시장에서 유효한 권리로 인정을 받았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진짜 주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빗썸은 장부상 숫자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물량의 대부분을 바로 무효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꺼림칙한 일일 수도 있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작도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파란의 첫사랑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성님께서 날씨가 많이 풀려서 걸어서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조금 포근해지면 기분도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괜히 막 세상이 막 저기도 새싹이 있네. 어머 꽃 피려나 봐. 왜 이렇게 오늘 하늘 맑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에너지도 좀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서정성님 오늘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라미나님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일반 상식 책 보고 있는데 그거 백날 보느니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취업 잘할 수 있도록 응원 팍팍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라미나님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이게요 보통 이제 취업에서 질문 받을 때는 최근에 어떤 이슈들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어방목이 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뉴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업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정은하님 소장님 저 둘째 임신했어요. 와! 초기라서 임신 단축 근무로 4시 퇴근, 4시 3분쯤부터 들을 수 있어서 주식장 리뷰해 주시는 걸 못 듣네요. 그 덕분인지 팟캐스트로 한 번 더 듣습니다. 이야, 복습까지 해서 3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은하님 어떻게 뭐 둘째 자녀분 영재로 키우실 작정이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똘똘한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아주 잘 이렇게 지내셔서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식음료 기업이죠. 코카콜라의 지난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탄산음료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 영향인데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탄산음료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멕시코는 당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며 소비 억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비만과 당뇨 등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탄산음료, 가당음료 등 당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소금세, 2번
설탕세, 3번 지방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오늘은 뭐 없네요. 왜 이렇게 문자도 있어요. 추동훈 기자님 오늘 뭐 정상 차림이네요. 이렇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염장화님께서 해주셨는데 무엇을 숨기고 오신 건가 궁금해하세요. 저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제가 안 가져오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가방 안에 네. 오늘 브랜드가 만드는 제품 3개나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랜드 뭡니까? 자, 한국의 최고 부자 하면 다들 아시죠?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당연히 기억나실 겁니다. 네. 한국이니까 반도체 떠오르시죠? 미국의 최고 부자 하면 누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네. 세계 최고 부자기도 하고요. 뭐 테크의 나라 미국이니까 일론 머스크다. 그리고 프랑스 최고 부자면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회장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명품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청취자분들에게 퀴즈입니다. 이탈리아의 최고 부자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떤 산업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궁금해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이탈리아 하면 뭐 자동차도 잘 만들고요. 네. 명품도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업 중에 하나일까? 라고 추정이 가능하실 건데 놀랍게도요. 네. 이탈리아 최고 부자는요. 바로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초콜릿. 근데 그걸 가져오셨다는 거는 귀에 익은 브랜드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고요. 최고의 부자,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는 지오반니 페레로입니다. 페레로. 네. 알겠다. 페레로면은 이제 예측이 되시죠? 네. 지오반니 페레로는 재산이 약 300에서 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보다도 3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보다 돈이 많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긴 한데요. 이 페레로 가문을 이끌고 있는 이 집안 그리고 이 페레로라고 불리는 이 회사 페레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초콜릿 기업을 가져오셨나 봐요. 발렌타인데이 특집 같은데 뭐 말 나온 김에 간단히 발렌타인데이 유래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발렌타인데이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네. 나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군대가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그리고 로마군 병사들의 결혼이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탈영을 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막았었는데 어찌 사랑을 막을 수 있으리오까?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 군인들을 축복해 주신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발렌티노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이 법을 어긴 신부를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한 날이 바로 2월 14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 이 발렌티노 신부를 기리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페레로 가문이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할까봐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페레레 로쉐 진짜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자, 여기 선물 세상에 드리겠습니다. 미국식으로 발렌타인데이 이 페레레 초콜릿 로쉐라고 먹었습니다. 하면 이 발렌타인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편의점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 초콜릿 이걸 만든 회사가 바로 페레로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 페레로 로쉐 기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여기에 창업자 누구예요? 자, 창업자가 바로 피에트로 페레로라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오반노 페레로의 할아버지입니다. 3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엔 189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에몬테 주에서 태어났었고요. 제과 기술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피에트로 페레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또 사업가의 꿈을 키웠을까요? 자, 이 페레로 가문이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근면성실한 가문이다라고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런 성공과 그리고 근면에 대한 피가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페레로였고요. 그는 아내와 결혼한 뒤에 아들 미켈레 페레로도 낳았었고요. 주변에 있었던 도시 알바라는 도시에 가서 제빵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로도 가서 빵집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창업 초기에는 그럼 좀 어려웠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빵집을 열었는데 빵과 밀가루가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안 팔리니까 재고도 쌓이고요. 계속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 때문에 사업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서 피에트로가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전략을 한번 짜보자 하고 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자, 유통기한이 짧아서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 유통기한이 긴 걸 만들자라고 해서 생각했던 거 바로 이 초콜릿입니다. 이 초콜릿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초콜릿 과자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2차 세계대전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았어요?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영향 크게 받았습니다. 이 참전국이었었고요. 그곳에서 초콜릿을 만들려고 하니 이 카카오가 필요하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카카오 수입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대체하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가 살던 피에몬테주에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헤이즐넛. 헤이즐넛. 헤이즐넛 하면은 뭐 향 커피에도 좋죠. 넣고 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 나는 환경이 있었던 게 피에몬테주였고요. 그래서 이 피에몬테주에서는 이 헤이즐넛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우유가 많으면은 뭐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헤이즐넛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이것저것 만들었었는데 헤이즐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콜릿 위에 바르는 것 이게 그 지역 말로는 잔두야라고 했었는데 잔두야. 잔두야라고 하는 것들이 발명이 되어 있었고요. 페레로는 이걸 한번 활용해 볼까라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페레로 기업에서 헤이즐넛 농장을 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페레로에서 헤이즐넛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헤이즐넛 가격이 널뛰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페레로가 어떻게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죠. 요새 두쫑쿠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했습니다. 전 세계의 25%의 헤이즐넛을 페레로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 25%. 정도로 헤이즐넛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이즐넛을 카카오 대신에 쓴 겁니다. 헤이즐넛, 코코아 버터, 식물성 기름을 배합해서 페레로만의 특별한 초콜릿바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니라 헤이즐넛이 들어간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쌌습니다. 헤이즐넛이 일단 공수가 쉬웠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싸고 맛도 좋은 이 페레로만의 초콜릿을 만든 것이고요.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잔두야를 기반으로 한 이 초콜릿은 엄청나게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1946년 전쟁 직후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해 2월에 300kg 정도의 초콜릿 생산을 했었는데 연말에는 무려 100만 킬로그램까지 만들었더라고 해요. 300kg에서 300kg에서 연말에 100만 킬로? 연말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었고요. 50명에 불과하던 직업은 이듬해 100명까지 늘어났고 아내와 함께 만든 회사 페레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기업마다 우리가 항상 잘된 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극이 닥쳤던 이야기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자, 46년도에 창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초콜릿의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됐었는데 사업 확장에 나선 지 3년 만인 1949년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피에몬테 거리를 오가면서 영업을 하던 피에트로 페레로 창업자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실 페레로의 성공을 창업자 피에트로는 제대로 못 봤던 것이죠. 그런데 사업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아들 미켈레까지 해서 이 가족 사업으로 성장을 시켰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페레로가 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주역 인물 누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창업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한 인물이 바로 그가 낳은 아들 미켈레 페레로입니다. 사실상의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고요. 2세 경영자로서 초콜릿 제국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군을 이때 그 아들이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과언이 아니고요. 그가 만든 제품 지금 저희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페레레 로쉐는요. 네.
마지막에 나온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 이 회사가 만든 더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뭐예요? 페레로가 만든 더 유명한 초콜릿 제품.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페레로가 뭐 또 많이 갖고 있나 봐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바로 초콜릿? 놀라지 마세요. 어머, 어머나. 누텔라가 페레로 누텔라. 거예요? 누텔라가 사실은 이 페레로를 가장 세계적으로 알린 그 대표 제품입니다. 아, 이 식빵에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는. 식빵에 빨라 먹는 잼이죠. 네. 이게 바로 그 헤이즐넛 초콜릿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바나나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그 맛있는. 세상에. 아, 이 누텔라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스토리도 좀 들어보죠. 자, 재미있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빵에다가 발라 먹을 수 있는 것, 초콜릿에도 발라 만들 헤이즐넛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기가 있었고요. 이걸 조금 더 제품화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빵 사이에 이 유럽인들은 빵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헤이즐넛 초콜릿을 바르는 것.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이 누텔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식당에 납품하면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살피기도 했었는데 이 별명이 뭡니까? 이 누텔라의 별명이 악마의 잼이잖아요. 아, 살이 워낙 잘 찌기 좋은 건데 너무 맛있으니까요. 네. 악마의 잼이라 불리는 헤이즐넛 초콜릿이 이 빵에다가 맛있게 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빵은 안 먹고요. 누텔라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밥수저로 퍼서 드시는 분, 잡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 있으시죠. 가게 손님들이 이 누텔라 샌드위치 주세요라고 해놓고는 누텔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까지 하냐면 혹시 이 누텔라 안에 것만 따로 팔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슈퍼 크레마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거의 이름은 그거였는데 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잼 형태로 스프레드 형태로 만들어 팔자라고 했고요.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자,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슈퍼 크레마가 누텔라로 된 것이 1964년입니다. 헤이즐넛의 너트와 그리고 여자 이름의 대명사가 이탈리아의 엘레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텔라라고 해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즉 헤이즐넛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로 60년 넘게 이 누텔라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텔라가 또 생각보다 오래된 브랜드군요. 또 누텔라 이후에 페레로가 또 여러 개 갖고 있나 봐요. 또 어떤 브랜드 있어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 있습니다. 어디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 한번 봅시다. 요 안에 있습니다. 한번 네. 맞춰보세요. 이거는 편의점 초콜릿 코너에 가장 많이 있는 초콜릿 중에 하나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 너무 너무 신나 있으신 거 그만큼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데요. 네. 놀랍게도요. 이겁니다. 혹시 아세요? 어머, 이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김나혜님 맞추셨어요. 킨더조이요. 아이들이 아시는구나. 엄청 좋아해요. 종류도 많아서 특히 장난감 들어있는 킨더조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킨더조이도 누텔라. 페레로. 맞습니다. 제가 킨더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유명하고 킨더조이 동그란 그런 장난감처럼 네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 모양의. 1968년이었습니다. 미켈레는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요. 당시 1960년대에 유럽 부모들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애들한테 초콜릿 주는 게 맞아?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미켈레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는데요. 애들에게 초콜릿을 주면서도 부모에게 좀 죄의식을 덜자라고 해서 네. 우유를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유 초콜릿이 바로 킨더라는 것이고요. 킨더가 독일 말로 어린이란 뜻입니다. 네. 독일어를 따와서 킨더라는 걸 만들어서 역시 유럽에서 크게 성공을 했었고요. 이게 킨더조이라고 해서 장난감이 들어간 이유도 애기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킨더의 탄생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82년 또 20년이 지났죠. 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이 초콜릿이 지금까지 빵에도 발라 먹고 그다음에 애기들도 먹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가보자. 우리 선물용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요. 만든 게 바로 페레로 로쉐입니다. 페레로 로쉐. 페레로 로쉐가 제가 오늘 받은 1982년에 나왔었고요. 통 헤이즐넛 한 개를 안에 넣고요. 네. 헤이즐넛 크림을 바르고요. 헤이즐넛 코팅을 합니다. 헤이즐넛에서 시작해서 헤이즐넛으로 끝나는 이 고급스러운 이 초콜릿이 바로 페레레 로쉐이고요. 네. 로쉐가 프랑스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 돌. 네. 이게 포장이 약간 돌 모양이에요. 울퉁불퉁한 게. 재미있죠. 이탈리아 초콜릿 회사가 킨더라는 독일어를 쓰고 그리고 프랑스말 로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대표적인 제품이 이렇게 순서대로 출시를 했었고요. 페레레 로쉐는 금박 포장에 개별 포장까지 이루어지면서 고급스럽게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이라는 포지셔닝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헤이즐넛의 25% 로쉐가 페레로가 사용할 만하죠.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당이 떨어지는데 먹고 싶은데 지금 냄새만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페레로의 경영 방식 특징도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서 퀴즈랑 또 관계가 있는데요. 네.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페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콜릿 조합 기술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것. 이게 바로 갑오처럼 유지되고 있고요. 3대 경영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70년간 가족 경영 원칙을 지키면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페레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요즘은 계속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미켈레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창업자의 이름 피에트로 페레로 주니어 그리고 지오반니 페레로 이렇게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공교롭고 피에트로 주니어는요. 할아버지와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생 지오빈니가 경영을 하고 있고 그가 앞서 말씀드린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고 저번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었죠. 켈로그. 네. 켈로그의 북미 쿠키 사업을 인수한 데가 바로 이 페레로 그룹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페레로 그룹 이야기 재미있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특히 이제 추동훈 기자님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자, 초콜릿을 만드는 거는 기술이죠. 그런데 페레로는 기술보다는 사람을 받습니다. 아침 식탁을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 누텔라를 만들었고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킨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해야 되는 발렌타인을 위해서 페레레 로쉐를 놓았습니다. 결국 페레로가 만든 거는요. 초콜릿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 아이의 설렘,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미켈레 페레로는 우리는 초콜릿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발렌타인데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전파하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추 기자님 덕분에 마음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해 탄산음료, 가당음료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설탕세입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당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설탕 얘기 듣다가 귀가 번쩍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경제 레벨 한 칸 올라간 느낌입니다. 내일도 휴가라서 여유 있게 챙겨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많이 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1827님. 내일도 제가 기다릴게요. 1827님. 그리고 저는 초콜릿, 사탕 등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당뇨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단 것을 조금 줄여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신 3362님. 그러게요. 저는 당이 떨어질 때 요거 먹으면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문정호님 그리고 끝으로 설탕을 안 먹어도 외식할 경우 설탕으로 요리하는 음식들이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설탕을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 그러네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이렇게 문정호님까지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박정현의 달아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